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조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새로운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복습하는 의미,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또 새로운 거 많이 추가했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아래서 위로 올리시면. 아, 네. 접니다. 어제,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이 있죠? 예, 전데요. 이게 중국 가기 전이에요. 중국, 조만간에 다시 중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이제 상황이고, 지금은 좀 많이 좀 벗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안 되네. 이 쉽지가 않네. 네, 그리고 이 책은 약간 이제 수정이 됐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수정 보완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자료집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또 어떤 부분들을 글을 쓰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주로 ESG하고 그다음에 SDG 분야를 좀 많이 썼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 제 논문이 두 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다루겠지만 자발적 지역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OP 있어요.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구조 중에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세계 기둥 그리고 5가지 P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P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논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책도 금방 나올 건데 ESG 부분은 저희 강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책을 가지고서 아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책을 만들었어요. 아마 지금 인쇄 들어가서 다음 주,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요. SDG 17개 목표를 가지고서 글을 다 정리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가져와서 선생님들에게 공유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땡땡이다라는 거. 이건 이제 어디 가든지 다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다 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들을 자기 언어로 자기 생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은 땡땡이다라고 제가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사실 올해는 125군데를 다녔어요. 지자체 공공기관. 근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공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속가능 발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은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고 시정복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분이 썼던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실 제가 대학원을 간 이유는 신영국 선생님 때문에 가게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원래 공부에 뜻이 전혀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공부를 더 해볼 것을 종용을 하셔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왜 공부를 제가 띄웠냐면요. 그 부분이에요. 지속가능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어쩌면 공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한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 공자, 부자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공부에 대한 개념들이 단어를 쓰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영어로는 공부를 뭐라고 하죠? 스터디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명강, 벤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공부를 뭐라고 할까요? 한자어로는 학습이라고 하고요. 읽을 때는 쉐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단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물론 공자 부자를 쓰긴 하는데 쿵푸 아시죠? 쿵푸. 그런 의미하고도 이제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일본의 배교는 상당히 강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강제화되고 강요되고 이런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자와 부자는 조금 달라요.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신영복 선생님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분이 언어로 정리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도구를 갖고 있는 모양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뭐다? 농사 짓고 사는 삶이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농사꾼들, 농민들만 공부를 하는 것이냐, 지속가능 발전을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농사 짓고 사는 삶의 의미를 한번 선생님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 자연을 잘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혼자서 농사 지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협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갖는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나열해 놨어요. 좋은 말 같아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공부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왜 선생님이 빈 공간을 만들죠? 왜 빈 공간을 만들죠? 맞아요. 채우기 위해서 빈 공간을 만든다. 망치로 한다. 공부는. 왜 망치로 하죠?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허위 의식일 수 있고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스스로가 비워서 채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존의 것들을 한번 부정해 보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돌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 있어요. 뿌리에 힘쓰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 이 말은 되게 좋더라고요. 아메리카 인디언은 말을 멈추고 달려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왜 되돌아보죠? 영혼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달려왔어요. 제가 사실 시간만 나면 유튜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서 너무 길어요.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멸종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멸종들을 해외 학자들, 특히 사회학자, 저기 이수진 박사님도 사회학에서 사회학자들은 되게 비판적이잖아요. 정치학자들은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학자들 혹은 과학자들의 주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100년을 못 넘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쭉 나오는 그런 이제 동영상이었는데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지속 가능 발전이었어요. 그래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그 유튜브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좀 멈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요즘에 제일 겁나는 게 교수님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기 청주대학교는 지금 2년째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김영배 교수님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뭘 했었냐면 4차 산업 경제론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경제학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한 학기 하면서 되게 우울해진 거예요. 왜 우울해졌을까요? 인공지능 시대가 갖는 빛과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직업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값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애들이 어디 영화를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죠.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두려워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학생들이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과학기술의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과학기술이 발전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경쟁과 속도는 좌절로 이어집니다. 그림자를 추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능 때문에 늦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 보면서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왜 났을까요? 모든 정치인, 예비 정치인, 국회의원 나올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수능 대박이었어요. 수능 대박. 근데 과연 수능 대박이 될까요? 예, 나의 승리는 누군가에겐 패배가 될 거예요. 나의 패배는 누군가에겐 승리가 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오늘 대학교 입시를 안 본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입시 시장에서 학벌주의 시장에서 배제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그렇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수능을 못 본 친구들, 또 혹은 잘 못 본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수능 대박이 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고질적인 그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경쟁과 속도를 진보와 발전으로 생각하는 사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망치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따가도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페이스북 중에 저도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없어요? 야, 우리 뭐 주변에 다 하시는데 교수님 안 하세요?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많이 화가 났어요. 여러 가지 화가 났는데 그러다가 자기 반성을 하면서 물처럼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처럼 사는 삶.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노자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노자 아시죠? 예, 들어봤죠? 많이 도덕경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도덕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물처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 도덕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재,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거 들어봤나요? 여러분, 우리 활동가들은 못 들어봤어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뭐다? 물이다. 수선이 만물이 부재. 무슨 말이냐면 물은 결코 앞서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다투지 않는다. 이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양사상에서는 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 물을 소중하게 여기냐면 물은 먹이고 살리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기도 하고, 또 하나 있죠. 물은 아래에서 위로 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흘리면서 모든 물과 섞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샘물이 나중에 강물이 되고, 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다시 바다에서 모인다. 그래서 동양사상에서 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또 뭐냐면 겸손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뭐가 있죠? 협동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리에 따르는 거예요. 절대로 역행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고민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지속가능 발전, 다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공부인데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가 갖는 의미를 깨우치는 과정, 그게 뭐다? 지속가능 발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매번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때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안 했는데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것도 힌트는 제가 얻은 게 아니라, 원래 사실은 이제, 동양사상에서 나왔던 거를 신영복 교수가, 처음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무는 오래될수록 아름답다. 맞아요? 사람은 오래될수록 아름답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죠?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연식이 많아지면 원숙하고 젊으면 패기가 있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일까요? 아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식이 중요하지 않다. 사색의 갈무리가 되게 중요하다. 아까 공부에 대한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와 사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건 뭐냐면 뭐 그린 것 같죠? 단군 신화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이라는 게 얼마만큼 허구였는가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림이에요. 단군 신화 그림인데요.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자, 곰과 호랑이가 지금 있어요. 뭐 하고 있지, 얘네들? 마늘하고 쑥. 마늘하고 쑥 먹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 되려고. 며칠 만에 사람 됐죠? 열흘 만에. 열흘 만에, 어떤 사람은 100일 만에 얘기했는데 다 틀렸어요. 곰은 절대 사람 못 돼요. 예, 못 되죠. 다만 이제 이 얘기는 그거잖아요. 곰을 숭상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 이게 새로운 부족과 연맹을 맺는 과정인 거죠. 이게 신화의 부족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뭘 먹고 곰이 사람 됐다? 마늘과 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입니다. 틀렸어요. 왜? 여러분들 빨간 배추김치 언제부터 먹었어요? 조선시대 이후. 조선시대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왜? 고추가 그때 들어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는 마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쑥과 달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일이다, 열흘이다 이렇게 하는데 37일입니다. 21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화조차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것도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오늘 오면서 아까 한국 NGO학회 가서 되게 화가 났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NGO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과연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가 있는가? 시민사회에서 NGO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어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죠. 분단선이 저쪽 38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도 있어. 제가 지금 경주에 있거든요.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경주 안동 사는 사람은 말 되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워낙 일색화되어 있어요. 이쪽도 호남에 가면 좀 일색화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보수적이야. 여성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우리가 여기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정도의 평등의식은 좀 덜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악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우리 사회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되게 커요.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시작해서 영남이냐 호남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에는 적과 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속가능 발전을 왜 하느냐, 왜 이걸 되게 좋아하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결코 공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결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분석하고 딱지 붙이고 너는 선이고 나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속가능 발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것,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보다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이걸 보여줘요. 이건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라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뭐 하셨던 분이죠? 맞아요. 한살림 생협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의 호가 여러 번 바뀌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 광동대 문화교양학과에서 근무할 때 이 책을 썼어요. 무의당 장일순의 삶과 사상이라는 인물로 본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슬픈 이야기들이 있냐면 이분이 호를 몇 번 바꿔요. 바꾸는데 처음에는 호암이었어요. 후숫가의 바위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뭘로 바꾸냐면 청강으로 바꿔요. 푸른 강이에요. 왜 푸른 강으로 바꾸냐면 이분이 착한 사람이야.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동대로 내려온 거야. 내려와서 학교를 만들었어. 뭘 만들었냐면 지금 원주에 가면요 대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대성고등학교 이사장이 됐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암기교육을 반대했어. 암기교육 반대. 그래서 1인 1기를 갖자 해가지고 악기든 뭐든 간에 배우는 거 말고 잘할 수 있는 거 특기 하나씩 배워. 그리고 또 뭐가 강조했냐면 공부 잘하자. 공부 잘해가지고 오늘 점수가 얼마 나오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걸 내건 게 아니라 몰래 걸었을까요? 참대자였어요. 참대자. 이게 모토였어요. 그런데 5.16이 났어요. 4.19가 터졌어. 4.19가 터졌을 때 이 무의당 장일 선생님이 막 달려나. 학생들이 데모하러 나가니까. 그래서 칼을 탁 돌려요. 나가지 말라고. 근데 막을 수가 없잖아. 그건 중요한 거였으니까. 대신 폭력을 쓰면 안 돼요. 무의당 장일 선생은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는 대성고등학교들이 4.5 혁명의 주역이었어요. 5.16 쿠데타가 일어났어.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감옥에 끌려가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 그래서 분노를 한 거야, 감옥에서. 아니, 자기는 동네 와가지고 뭘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교육을 열심히 하고 교육자를 살았어. 근데 갑자기 자기가 빨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살고 있는데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걸 참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공부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호를 지냐면 청강이었어요.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힌 누구를 용서하겠다. 라는 의미가 청강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의당이 됐어요. 무의당 아시죠? 있는 듯 없는 듯. 일종의 노자, 도덕경 이런 거 연결되잖아요. 노장사하고 비우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호가 뭔지 아세요? 성은 장씨예요. 그 다음에 호는 서각. 서각이 뭘까요? 좁쌀도 있었어요. 좁쌀도 있어서 한알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조한알 선생, 일속자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 우주 속에 좁쌀 한 톨 같은 존재, 바람 속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낮췄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가 또 생겼어요. 장서각이에요. 서각이 뭘까요? 쥐서. 소생원할 때 서자. 각은 뭐죠? 뿔각. 쥐뿔도 모르는 놈. 그래서 이름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되게 겸손하고 이분이 평생을 주창했던 게 뭐냐면 기어라, 모셔라, 함께하라. 이게 평생 모토였어요. 정치적 활동은 하신 분이 아니고 생협을 통해서 뭔가 바꾸려고 했던 건데 이분이 주창했던 게 뭐냐 이거였어요. 쌀과 공기와 물,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말해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 쌀과 공기와 물. 어떨까요? 우리 활동가 선생님께서는 젊은 활동가.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는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쌀과 공기와 물은 어떨까요? 없으면 없으면 바로 죽어요. 밥 안 먹으면 한 달 버티기 힘들죠? 물 안 마시면 1주, 2주 버티기 힘들어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죠? 한 5분 버틸 것 같아요? 2분도 못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후자보다 전자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구가 왜 이게 왔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이 과도하게 뭔가를 가지려고 했던 욕심들 때문에 일이 왔다라는 거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다른 생명종에게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덜 귀중한지를 깨우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지속가능 발전은 뭐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뭐다?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에요. 자, 이거 다 기억하시죠? 아시죠? 우리 한번 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공식적 개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개발로 쓰고 어떤 사람들은 디벨로프먼트를 발전이라고 해요. 일본 애들은 주로 지속 가능한 개발로 쓰고 있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다른 아시아권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써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개발과 발전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디벨로프먼트를 뭐라고 쓴다? 발전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속 가능 발전이래요. 이거를 제가 매번 이제 가서 강의 때 얘기하지만 방송대 문화교양과 있을 때 되게 많이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왜 이거 얘기했다가 혼났을까요? 우리는 출석 수업을 해요. 한 학기에 전국을 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교수들이 n분의 1을 하지만 주로 젊은 교수들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한 12개 정도를 출석 수업을 해요. 출석 수업을 하면 많은 학생들하고 면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한 80 정도 되신 여하국에서 이거 가지고 저를 엄청 혼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합니다. 방송대학교 일합이에요. 이걸 얘기했더니 혼을 번쩍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아니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가장 단순한 것을 가장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저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외워요? 80 먹어서? 그렇죠. 그냥 저거 쉽게 우리가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게끔 지속가능 발전을 설명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창피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교수님 동네에 감나무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나무. 안 떠오르세요? 감나무를 다 따잖아요, 가을에. 근데 거기에서 감을 3개만 놔두면 되잖아요. 왜 놔두죠? 맞아요. 까치가 먹을 수 있게끔. 또 하나는 뭐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을 수 있게끔. 마지막 뭐죠? 지가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또 감나무가 될 수 있게끔. 그게 뭐다? 지속가능 발전이에요. 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거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잖아요. 감나무 맞잖아요. 어른들 마음이잖아요. 두 번째, 딸이 태어나면 뭘 심었다 아버지가? 오동나무 심었죠. 왜 오동나무 심었죠? 맞아요. 시집 갈 때 가구를 장롱을 만들어주고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씨가 실은 먹지 않는 저기 보면 되게 어렵게 됐어요. 석과 불씨 씨가 실은 안 먹는다.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혼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딱 2가지로 해결됐죠. 오동나무하고 감나무로 벌써 해결됐어요. 녹차도 심었거든요. 네? 녹차요. 아. 딸이 태어나면 녹차를 심는데 일단 씨앗을 심는데 네네. 이 씨앗이 이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어. 천천히 자라면서 아이가 10살 될 때 네네. 해서 어. 그 찻잎을 딸 수 있거든요. 그 찻잎을 따면서 아이에게 그런 거 알려주면서 찻잎을 계속 지속하게 딸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강의할 때 꼭 써먹을게요. 써먹을게요. 책에도 넣을게요, 이거. 아, 처음 알았어요. 이거 녹화되는 거죠? 예, 이거 나중에 제가, 저작권은 선생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만 보세요. 지속 가능 발전은 두 가지가 더 붙어요. 뭐가 붙을까요? 가정, 공방자 관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두 번째 뭐다?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파트너십, 거버넌스, 동반자 관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넘길게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책에 이제 보시면 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또 이걸 설명하는 이론적 자원도 있어요. 아마 이제 제가 당시 작년인가 우리 ESD 양성과정 할 때는 이걸 숙제로 내주셨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이들한테는 이 얘기를 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고 다니시다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라면 대학교에서는 좀 이론적인 걸 다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책에도 들어가 있고 구글을 쳐도 다 나와요. 첫 번째가 지구 이용한계, 두 번째는 논업 모델, 세 번째는 원 헬스 모델. 이게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인데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저기 우리 사회학을 공부하신 우리 이수진 박사님도 계시지만 사회학에서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서양 이론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 근대와 전근대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전근대와 근대를 따질 때 주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과 잣대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 기조에는 뭐가 있냐면 깔려있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서양 사상이나 서양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늘 뭐라고 얘기하죠? 자연은 인간이 개조하고 지배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가이아 이론 같은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양의 근대 사상들은 대부분 이분법적인 그리고 주객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동양 사상은 또 우리 한국 사상 어떻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나로 수렴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이 대립되고 분리되고 뭔가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상호 교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또 어떤 면에서는 동등한 주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또 자연이 인간을 압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과 자연의 어떤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 유전들이다라는 거.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고요. 지금 잘 찾으셨네요. 페이지 몇 페이지죠? 50페이지. 네, 맞아요. 그 자료 참조하시고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또 NGO나 시민단체에서 강의하실 분들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첫날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타임라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언제 안 맞았죠? 우리 대한민국 타임라인하고 언제 안 맞았을까요? 여기부터일 거예요. 요 전에. 요 이후부터는 거의 맞아요. 우리도 지구적인 어떤 흐름 속에
지구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었어요. 이전에는 72년도 하면 우리는 어떤 시대였죠? 우리는 72년생 있으세요? 70년대 때 선생님은 초등학생이었나요? 학교 안 다녔어요? 70년생 아니죠? 70년은 생각도 못 해보죠. 아버지가 70년이세요? 네. 아니시죠. 어쨌든 70년대는 그 시절이었어요. 배고픔을 이겨내는 시기였잖아요.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을 쓰던 시절이에요. 사실 이것도 되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얘네들 72년도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환경 문제가 관심이 별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없었죠? 먹고 살기가 바빴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그 진성씨인가요? 우리국에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저것도 많이 들어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시절은 정말 배고픔을 이겨내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때는 이 시절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2년부터는 우리도 사실은 80년대를 거치면서 7, 80년대를 거치면서 고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80년대는 뭐였죠? 삼조 호황 시대였어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87년 전후에서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87년도 7, 8, 9 노동자 투쟁 속에서 노동자의 권익도 터졌고, 이때부터는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도 이제 확산되고,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부터는 인식이 좀 비슷해지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이 의식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같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환경의 문제,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또 하나는 조금 더 발전하니까 환경, 경제, 사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식하는 과정이 되고 그게 바로 뭘 만들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여기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급진적 생태주의라든지 급진적 페미니즘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 지속가능 발전은 실용적 가치도 굉장히 강조해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북한에 나무가 별로 없죠. 왜 없을까요? 땔감 문제도 있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랬어요. 사실 뭐냐면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춥고하면 나무 뗄까 안 뗄까요? 네. 새끼가 죽어가는데 굶어 죽는데 얼어 죽는데 나무 안 돼요? 떼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강조하는 게 제3세계에 대한 부채 탕감이라든지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와 지원을 ODA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성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까지 진행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7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 논의가 만들어지고 다수화된 거예요. 옛날에 이런 논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논의였는데 다 깬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는 거지. 암치로 해본 거죠. 해보면서 이렇게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그 확립 과정은 거기에 하나하나씩 다 나와 있어요. 일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불편하네요. 자,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발전.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 이걸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압축하기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ESD,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교육을 뭐라고 하죠? ESDGs라고 해요. 그러니까 SDG를 교육하는 거. 최근에는 예전에는 유네스코가 ESD 교육을 강조했어요. ESD를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최근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ESDGs.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 이건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교육에 대한 ESD에 대한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ES 논의가 구체화되고 진화됐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때 가서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SDG를 가볼게요. 자, 오늘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첫날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오늘도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시사경제라는 강의를 하는데, 오늘 학생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위기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봐라 라고 던져줬는데, 오늘 제가 경주에 가는 바람에 김영배 교수님이 대신 했어요. 6개 그룹에 대해서 아이들이 뽑아냈어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지, 또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 앞으로 가서 강의하실 분들이고 교육하실 분들인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SDG 공부를 꽤 오래 했어요. 제가 97년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인생은 짧고 읽을 것은 많아요. 그래서 SDG를 다 하시지 마시고 전반적 흐름은 아시는데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 또 나의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또 내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여성 문제를 한번 파보고 싶다. 나는 교육, 나는 빈곤, 나는 농업 문제, 나는 기후 문제, 나는 육상 생태계 보호 문제 이런 식 있잖아요. 아니나 파트너십, 협력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는 거 강조하고 싶다. 몇 번 해야 되죠? 17번 목표를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젊은 학생이신가요? 아닌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우리 사회 문제는 뭐 어떤 것 같아요? 기후변화. 옆에 있는 선생님은? 아니면 본인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들? 예. 맞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것도 첫날 잠깐 보여주는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나 이런 내용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얘네들도 환경 운동하는 애들 아니야? 생태 운동가들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얘네들 환경운동연합입니까? 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주로 어떤 걸 많이 보여드리냐면 저는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논의하는 세계 이연 목표. 사실 이거 지금 잘못 올라와서 사실 이거를 올해 거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근데 올해 게 지금 안 올라가고 지금 작년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위기에 대한 의견들, 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위기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여기다 넣는데 이 그림에는 없어요. 제가 바로 집에 가자마자 그 세계 이연 보고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매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만들어냈는데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들, 또 기업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뽑아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었던 게 뭐다? 녹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엔에서
뭔가 보여주는 보고서들은 다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녹색은 뭐다? 환경 문제, 빨간색은 뭐다? 사회 문제, 사회 문제. 빨갱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뭘까? 바로 경제 문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죠? 환경 문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엔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세 가지로 들어요. 우리 커리큘럼에 보시면 SDG 3대 중점 과제를 써놨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 이거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제 경영 전문가들,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여러 지구의 나라라든지 환경의 나라에서 전 세계적 공통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다라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환경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이 아주 가치 경영, 윤리 경영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목적은 뭐죠? 원래는 이윤 창출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규제가 들어가고 평가가 들어가고 투자자들의 요구가 들어가고 시민들의 요구가 들어가니까 한다. ESG 경영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회가 이 사회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기업인들은 장사를 해먹을 수 없다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예요. 대체할 수 있는 별이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맨날 나사가 화성에 뭐 보내고 해도 우리는 지구만한 별을 지금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 보시는 2030 의제에서 다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지구 위기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써 있으니까 그 자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를 선생님들 한번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기후위기 아닐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물어봐도 절대 기후위기 아니에요. 그냥 말만 멋있게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 개뿔. 솔직히 얘네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건요, 뭔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8번 목표예요.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두 번째, 빈곤 종식이에요. 왜? 가난하지 않게 해도 공부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맞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좋은 직장에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그런 욕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종교가 신념화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자기한테 이제 최면을 거는 경우도 있죠. 운동이든 종교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 결과적으로 자기 체면이고 자기 신념화시키는 과정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욕망과 가장 밀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일자리 문제와 성장 문제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의 장점이에요. 허세 부리지 말자는 거죠. 솔직히 가장 복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웰빙이잖아요. 3번 목표가 뭐죠? 5번 복지 웰빙이잖아요. 이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 없으면 보건복지 웰빙 안 돼요. 빈곤 종식 안 돼요. 직장 없으면요, 당장 어디 가서 집도 못 구해요. 아시죠? 전기세 못 내요.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방선을 얘기하면서 일본 사회는 벌써 지금 노인네들이 겨울만 되면 뭐 한다? 노인 범죄가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뭐 한다? 절도를 해요. 절도를. 왜 절도를 할까요? 노인 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왜? 60이면 뒤져야 돼요. 원래는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60 넘어가니까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치매도 다 있어요, 우리도. 있는 건 나이가 들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문제는 뭐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60 넘어가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아야 돼. 옛날이면 60에 돌아가시고 70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병원에 가야 돼요. 계속 병원에서 의존해야 돼. 약을 먹고 의존하거나 현대의학으로 의존하거나. 근데 그 공짜 주나요? 공짜 아니잖아요. 돈 줘야 되고. 이러니까 절도 범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8번 목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8번 목표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9번 목표가 중요하죠. 산업혁신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돈이 없으면 환경 문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번에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2030 의제가 달성 시한은 2030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나 2030 의제 달성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이미 판명이 났어요. 올해 2023년도 지도가능 발전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미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실패했죠?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어요. 경제적인 문제, 환경 문제 되게 심각해요. 경제적인 위기 때 환경에 돈 안 써요. 죽어도. 쓸 것 같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환경에 돈을 써요. 안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무역, 경제,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된 거. 농업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난 몰랐어요. 그렇게 우크라이나 얘기가 농업 관련된 그런 문제를 몰랐었어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최근에 뭐가 또 있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게 확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이제 석유 파동이라든지 에너지 파동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정세 문제가 복잡하면서 이걸 더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푼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이제 지도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행 실천들을 각국에 호소하고 있어요. 범죄자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공범이다라고. 어디가 공범? 가난한 나라가 공범이 아니라 어디가 공범? 부유한 나라. 얘네들이 기후위기의 공범인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공범인 거죠. 이런 얘기까지 오죽했으면 협박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목표 달성을 이렇게 이 속도로 가서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구 지속 가능성, 국가 지속 가능성, 도시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곳간에서 뭐가 난다? 인심이 납니다. 내가 가난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밥 살 수 있어요? 밥 안 사요. 내 새끼 밥 먹이는 것도 힘들어요. 각박해져요. 지금 엄청 각박한 시절이에요. 작년, 올해 우리나라 어른들 느끼셨을 거예요. 다. 주머니 사정 나빠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친척들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같이 볼링 치고 싶어요?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나홀로 하는 볼링하고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 공동체도 안 돼요. 돈이 없으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같이 취미 활동도 못하고 좋은 동아리 활동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왜 80년대 때 학생운동이 이렇게 활성화됐을 수도 있었어요. 데모해도 직장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데모해도 취업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데모하고 다니고 어디 가서 막 열심히 피켓 들고 다니면 취업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지금은요. 단군 이래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세대예요. 20대가. 우리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영어 공부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어려웠지 나오는 건 엄청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점이 그지 같아도 취업이 다 됐으니까. 특히 20계열은 지금도 뭐 20계열이 좋지는 하지만 더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제 주장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후위기 다 중요하고 생물 다양성 중요하고 격차의 해소라는 것을 3대 중점 과제로 두고 있지만 저는 8번 목표와 9번 목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는 ESG 경영학과니까
뭐 이런 면이 있어요. 환경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다른 목표를 중요시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 스스로가 한번 각자의 목표를 한번 설정해 놓고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멸종 얘기하면. 멸종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 강의를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요. 왜? 지구가 멸망한데 사람이 다 죽는데 애들이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되게 큰 의미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인류세가 있죠. 인류세가 뭔지 아시죠?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가 몰락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죠. 시기가 된 거죠. 그거를 인류세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존의 인간 지구의 멸종 사태가 있었잖아. 공룡도 싹 날아갔었고, 모두 쫙 날아갔을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다? 공룡의 잘못이었다?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현 세대는 인간에 의해서 멸종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은 저는 양면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상에는 절대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다. 절대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 종교하시는 분들이 절대선은 누구죠? 하나님, 부처님, 마호메 다 있지만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생물학, 그 다음에 물리학, 화학이라고 지난번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갖고 있는 한번 빛과 그늘을 만나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나빠, 이거 안 돼,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따가 고민을 막 여러 가지 나눌 텐데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였죠? 에너지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CO2 문제가 있잖아요. CO2 문제와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죠? 배기가스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석탄하고 뭐죠? 석유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화석연료라고 해요. 화석연료.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좁은 강의실에서 지금 막 동영상이 돌아가고, 불빛이 들어가고 다 보이잖아요. 이거 뭘로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에너지 뭘로 만들죠,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줬을까요? 뭘죠? 지금 분명히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크게는. 화석연료 아니면 원자력이잖아요, 원자력. 그죠?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비율이 안 되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으로는 그만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당장 만약에 그러면 전기 다 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날 것 같아요? 안 하죠. 데모할 수도 있어요. 전부 타도하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막 누구 타도합시다 막 이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기를 갑자기 이제부터 아침 9시에 전기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6시면 무조건 도등하셔야 돼요.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마세요. 막 이러고 다니면 아마 우리나라 정부 한 몇 번 엎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물학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 그 다음에 물리학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화학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같이 보면서 한편은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들은 상쇄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사람들은 못 바뀌어요. 급진적으로 하루아침에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봤잖아. 금방 안 바뀌거든요.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어쩌면은 지속 가능 발전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있어요.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다음 세대에게는 치명적 위기가 도래한다라고 해서 요즘에 화가 이만큼 차 있어요. 화가 이만큼 차 있어요. 어저께 제가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오늘 강의 때문에 호텔에 자고 있는데 뉴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관이 나와서 유엔은 나빠요 막 이러고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은 나쁜 놈이에요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화 증진하자 그랬어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즉각적인 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막 그래요. 이게 지금 유엔의 현실인 거예요. 왜? 힘센 나라는 유엔의 제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힘이 약한 나라만 유엔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있다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혁신의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이제 조금만 쉬어요. 네. 이거 하나만 있고요. 환경, 사회, 경제와 관련한 연결성들을 돈으로 설명했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첫날 얘기했죠. 1년에 기후위기로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다? 기억나시는 분? 690조예요. 기후위기로 들어가는, 이건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통계 매긴 거예요. 690조가 기후위기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돈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재난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에 여러 자료도 있으니까 이것도 선생님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만 딱 얘기하고 마무리해요. SDG 처음 보신 분 없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17개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그림 뭐지? 재미없게 생겼네.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 왜 이렇게 화려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나와 있죠. 이게 뭐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이 순서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DG 뭐다? 포스터라고 얘기해요. 따라주세요. SDG 포스터. SDG 포스터에서 1단이 있고 2단이 있고 3단이 있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였죠? 빈곤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아 종식, 세 번째는 뭐죠? 건강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게 건강보험 웰빙이에요.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평생,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100세 시대가 됐어. 평생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다? 있어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 위에 있는 마지막 뭐죠? 성평등이에요. 성평등. 자,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사회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기둥. 그래서 세계 기둥 5가지 P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5P, 5P, 그 다음에 세계 기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다? 사회기둥이다라고 하고, 축으로 따지면 people예요. 사람 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축. 두 번째는 어떤 거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주로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11번, 12번을 뭘로 집어넣냐면 경제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6번을 뭘로 집어넣는다? 환경으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6번부터 11번까지를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12번까지 보는데 주로 사실은 12번까지는 경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걸 환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두 번째 단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다? 경제 기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번영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축.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뭐다? 12번부터 15번까지 어떤 사람은 13번부터 15번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논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환경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기둥. 그리고 이것을 지구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6, 17이 있어요. 이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총합한 게 뭐냐면 1번부터 15번까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게 뭐다? 15개의 과제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저거 만약에 공무원제 시대 때라면 저거 없었을 거예요. 저것도 이제 압축됐겠죠. 노예제 시대 때라면 더 압축됐겠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15개의 과제가 주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나머지 뭐야 이거? 자,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예요. 도구. 수단과 도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걸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의로워야 돼. 평화로워야 돼. 그리고 공정한 뭐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가 나쁘면은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주장하면 뭐 하겠어요? 저게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또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시장님 바뀌시면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제도가 있으면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예 안 바뀌지 않겠지만 바꾸기가 힘들어. 그래서 평화롭고 정의롭고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뭐다? 사실은 투쟁의 역사인데 이 투쟁의 역사는 무슨 투쟁의 역사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권리를 만들어 오는 건데 그것이 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법은 결과적으로 부르주아들, 가진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냐. 무전유죄, 무전무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맞아요. 그 얘기도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나마 이 법이 없으면 새끼들 못 지켜요. 딸내미 못 지켜 지금. 그나마 법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렇잖아요. 그나마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온 거야. 싸워서. 맞죠? 여성을 위한 법률. 여성들을 막 팔아먹고 지금 저기 제3세계는 그러잖아요. 소녀들 아동 성매매가 엄청나. 누가 팔아쳐먹죠? 지 애비가 팔아쳐먹어요. 알죠? 우리 옛날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 우리 어릴 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아빠가 공장에 쳐넣거나 아빠가 매운굴에 딸을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거 못하게 돼 있어 이제. 아동노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못합니다. 물론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한다고요? 제3세계에서는 하고 있죠. 제가 매번 그래서 슬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아동노동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3세계는 아동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 채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하루 종일 뭐 했다? 코코넛을 땄다. 나는 하루 종일 커피를 땄다. 나는 하루 종일 나이키 신발을 꼬맸다. 나는 한 번도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코코넛을 땄는데, 그렇게 많이 땄는데,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다. 나는 열심히 해봤지만, 커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다. 요즘에는 공정무역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정의롭고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 거다. 마지막으로 뭐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니까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서 협동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ST 17개 목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평화축, 피스, 이거는 파트너십 축이니까 파트너십이 뭐죠? 파트너십 축. 그래갖고 5개의 P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다 설명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말로 듣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글 읽는 것보다는. UN SDG하고 그다음에 K SDG를 제가 비교 설명 지난번에 해줬죠.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17개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SDG는 4가지를 막 이제 열심히 해요. 첫 번째 뭐냐면 SDG의 인지도를 높이는 거야. 알아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지도 조사를 해요. 도시에서 인지도 조사하고 대학에서 인지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청주시에서 SDG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인지도 조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관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공장에서, 우리 기업에서 SDG를 모르는 사람을 제로로 만드는 거야. 그걸 지표화 만들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20%, 처음에 20%였어. 다음에는 50%, 다음에는 80% 이런 식으로 이제 높여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인지도만 높다고 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아는 만큼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인식도를 높이는 거예요. 깊이를 가져야 돼, 이제. 깊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 SDG를 대학 운영에서 혹은 뭐요? 도시 운영에서 주류화 시켜야 돼. 뭐냐면 정책의 SDG를 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현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주시형을 만들어야죠. 청주하고 서울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평택이 지금 제가 이제 그 지도가능발전대학을 처음 만들었지만 거기는 17개 목표 중에서 이슈가 달라요. 이게 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 관광이 최고야. 그거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인구도 지금 20명밖에 안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에요. 어떨 경우에 2천만 명 온다고 해요. 그거 안 들어오면은 경주는 다 죽어요. 지금 인구도 빠져버려요. 지방소멸 도시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쪽은 문화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평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동차 공단이 있어요.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바닷가가 있어요. 평택항이 있어요. 또 하나 미군기지가 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미군기지, 전 세계 단일 기지로 가장 큰 미군기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도시마다 특색을 살린 자기 정체성에 맞는 도시 전략을, SDG 전략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17개 목표 똑같고 169개 목표가 있어요. 세부 목표가 있고 231개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7개 똑같지만 169개가 아니라 122개 세부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1개 지표가 있지만 여기는 몇 개가 있다? 2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만약에 청주시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만든다고 하면 다시 재구성해야 돼. 아마 지금 내년 초에 청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 공모요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5년 단위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 아마 그런 차이가 있다는.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만들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 SDG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한국도 쭉 이렇게 타임 스케줄이 있잖아요. 타임라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에 한국형 SDG가 수립되었다라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SDG는 선언이 아니에요. 뭐 합시다! 밥 먹읍시다! 뭐 잘 살아봅시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거 잘 살기 위해서는, 아니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부 목표와
예,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얼마만큼 행동해 왔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면 SDG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과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많이 있어요. 그나마.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통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통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중앙 통계는 잡히는데 동네 통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잘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를 잘해야 되고 통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부단히 지방 정부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행 보고서 관련해서 한국은 슬픈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발적 국가 보고서라고 VNR이라고 해요. 이거를 2016년에 하고서 지금까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유엔에서 비탄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비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들 한번 자료 나눠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SDG를 이해하려면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었어요. 여기 있는 17개 목표하고 기존의 MDG라고 있어요. 새천년 개발 목표 아시죠? 15년 전에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해왔던 게 새천년 개발 목표였고 그 다음 이유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제기하고 이래서 조금 더 보다 확장된 전 세계 행동원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이거만 봐도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가난한 나라. 여기는 뭐가?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할 것 없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보편적 초등교육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도 했잖아. 종로 가서 짱돌 던지면 10명 중에 9명은 보다 대학 나온 놈들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다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학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못 가는 사람들 물론 있긴 하겠지만 거의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차이점들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또 넘어갈게요. 요 얘기도 좀 했었어요. 정확하게 SDG를 이해하시려면 지금 갖고 계신 SDG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불경을 이해하려면 불교를 이해하려면 불경을 봐야 되고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뭐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되듯이 마찬가지 이 바이블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유엔 70차 총회 공식 문서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작년에 제가 이수진 박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번역된 거를 전해드렸었어요. 그 파일 한번 이번에 올려드릴게요. 다시. 이수진 박사님 올려주시고 왜 이걸 올려드리냐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 중에서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두 가지 판이 있어요. 하나는 왼쪽에는 영어, 그다음에 한쪽에는 이쪽 면에서는 한글, 이쪽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검토해 보시는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뭐라고 됐었냐면 트랜스포밍을 변혁이라고 레볼루션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이 트랜스포밍에 대한 의미들을 보셔야 되고 기존의 세계적인 헌장과 다른 게 뭐냐면 구체적인 이행사항과 후속 조치 및 검토가 있는 거예요. 보고를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자발적 국가 보고이고 또 뭐가 있다? 자발적 지역 보고라고 해서 자발적 국가 보고는 VNR이고 자발적 지역 보고는 로컬이니까 VL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파일로 해서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갈 때 쉬는 시간에 아니면
뭐 이동하는 시간 한 번씩 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아까 봤던 세 개의 기둥,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세 개의 기둥과 5가지 비축이 있다는 거. 이건 핵심적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거나 교육을 하시거나 하실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제일 관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확장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사회기둥 쪽, 나는 환경기둥, 나는 경제기둥, 나는 제도라든지 파트너십 기둥 쪽으로 파트너십 부분을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고민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 이게 다시 반복하는데 인생은 짧고 읽을 것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좀 고민들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지표 문제가 있고 세부 목표가 있고 사실 이제 SDG의 구성 체계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선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하고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성 체계는 3개로 있다라는 거야. 목표, 세부 목표, 지표예요. 그리고 목표와 세부 목표와 지표의 설정 원칙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시면 아마 머리 아프시니까 자료집 드리고 책을 보시면요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계속 하는 과정에서 목표, 세부 목표, 지표에 대한 설명들을 그냥 은연중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할 거예요. 지금 하시면 아마 이제 재미없어. 집에 갈래. 다음에 안 올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료집하고 PPT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SDG의 주요 내용이 있어요. 아마 거기 책에 나와 있을 건데요. 개처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 쓴 거예요.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적용되지만 옆을 보자는 거야. 그리고 뒤를 보자는 거야.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그나마 어쩌면은 청주시에서 나름 힘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근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첫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ESG 경영을 했는가. 오늘도 이제 일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SDG와 ESG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들이 같이 해와서 이 교수 옛날에 좀 센 거 하지 않았어? 그런 거예요. 센 거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하죠. 제가 아마 이름 치면은요 센 거 많이 했어요. 학생운동, 박스주의 뭐 이런 거 막 쓰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는 이렇게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바뀌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뭔가 현재 준비 정도 속에서 조금씩 바꿔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해 봤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SDG와 ESG였어요. ESG 제가 강의할 때 이 얘기해요. 왜 ESG냐? 환경, 사회, S를 이제 소셜로 하는데 최근에는 소셜 아닙니다. 하버드대라든지 스탠포드대에서 S를 소셜로 보지 않고 뭘로 보냐면은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로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G는 지배구조 아니에요. 거버넌스예요. 말 그대로 거버넌스. 그런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커요. 왜냐면 S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힘없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항목들이 다 대부분인 거예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또 비정규직 비율을 낮춰야 돼요. 정규직화 시켜야 되고 여성의 어떤 비율을 높여야 되고 여성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위를 높여줘야 되고 이렇게 다 있는 거거든요. 인권 경영을 해야 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년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년에 2,000명이 퇴근하지 못해요. 되게 많죠?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많아요. 출근을 했는데 못 돌아와요. 그럼 문제는 2,000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없어봐요.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힘들어요. 자, 그거를 줄이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를 예전에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흑인 대통령 이름이 뭐죠? 아니,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그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집으로 못 돌아오는 사람을 없게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런데 최소한 줄어들잖아요. 그거예요. 최소한 직장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 아이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저녁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도 봐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고민을 이게 관심이 많았어요.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가 되게 중요하다. 어느 것도 소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엔이 추구했던 가치가 구현되는 거예요. 10월 24일 뭐였죠? 유엔 창립일이에요. 몇 년이 됐다 그랬죠? 78주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문제를 유엔이 해결했는가? 못했죠. 유엔이 왜 생겼죠? 전 세계 인류의 평화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못해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죠? 돈을 내는 관객들. 네? 돈을 많이 내는 관객들이 그거를 맞아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원래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엔의 가치를 계속 강조하는데 SD만 말한 게 없어. 그 얘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 비전이에요.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들이 2030 의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들 다 책에 있어요.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키워드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글로벌 스케일, 백캐스팅,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갈게요. 현지화를 위한 과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할 거예요. 제가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야. 연구자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있는 거 쭉 한번. LPG 처음 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좀 자신 있는 우리 아주 보이시죠? 다른 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이게 글자가. SDG 매니페스토 실천,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제정, 공감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 강화, 행정 내 지속가능 발전 책임관 지정, 전담부서 설치 또는 기획총괄부서 담당에 대한 공감대 확산, 지속협과 지속위원회의 위상 설정, 운영 혁신과 협동의 강화, 지방 SDG 주류화를 위한 예산 확보, 지역 차원의 수비 공무제도 정착과 활성화, 광역과 기초지자체 SDG 추진체계 구축, VLR 자발적 지역보고의 정착과 SDG 도시국제 교류의 토대 구축, 국제협력기구 민간개방과 지원 방안 마련, ESDG 교육의 활성화와 지방지속가능 발전연구센터 연구소 설치, 국민 삶의 질이 높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지방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실현, 지역 차원에서 노동조합, 농민, 도시 빈민, 청년과 여성의 SDG 이행 실천 과정 참여 확대. 네,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고민해왔던, 그러니까 누가 고민해왔냐면 연구자나 지속교 활동가들이 이제 고민해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도 나의 일상과 나의 삶과 연결시켜서 선생님들은 SD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거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사실은 조금 더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다 왔어요. 세 번째, 네 번째만 끝나요, 이제. 근데 요건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왜냐면 책을 읽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첫날에도 보여드렸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목표 달성과는 무관하게 그러한 기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몇 가지가? 6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유엔의 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지방정부의 혁신 전략으로서의 의미들, ESG 경영이 지금 SD를 살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 평가의 변화, 그 다음에 탄도 중립 운동,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제정이에요. 유엔의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아마 거대한 SDG 신체예요, 이제.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 체제하에서 SDG는 거의 신앙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엔에 가시면 유엔에 있는 모든 부서, 그다음에 유엔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SDG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SDG 목표 달성 며칠 남았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이따가 제가 한번 볼게요. 며칠 남았다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게 노력하고 있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우방이에요. 유럽 국가들이 왜 우방이냐면 물론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도 어디 출신이다? 네, 맞아요. 어디 나라일까요? 포르투갈 총리 출신이에요. 네,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유럽은 이미 이제 중앙정부 자체가 지속가능 발전 기원이에요. 독일에선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냐면 유엔 안보리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없애야 되느냐? 유엔 안보리가 강대 국가들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강대 국가 어떤 국가들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다 지금 좌지우지해요. 자기가 정의와 비정의를 떠나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져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될까요? 왜 해결 안 되죠? 뒤에는 미국 있잖아요. 자, 미얀마 문제 열심히 데모하고 여러분들 돈도 대주고 지원도 해줬어요. 우리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미얀마에 있는 아웅산 수지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과 영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군부 독재 정권에는 누가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죠? 둘 다. 이영을 중심으로 한 축과 러중이 한 축이 왜 싸우고 있죠? 천연가스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첫날 얘기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막 대목 막 얘기를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면 이거들이 왜 사람들은 가난할까? 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는 가난한 나라가 많을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했던 것 같긴 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원이 좀 많아요. 자원이 많은 거예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자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원을 누가 갖고 있어요? 강대국이 갖고 있는 거죠. 그 강대국과 결탁한 정치 체계가 있어요. 걔네들은 부자가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원이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시스템들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가난은 대다수가 가난한 거고 부자들은 엄청 부자라는 거죠. 오히려 선진국에 있는 나라의 부자들보다 훨씬 더 미얀마에 있는 그 싸가지 없는 군사 정권의 장군님들께서 더 부자예요. 맞죠? 네,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유엔 되게 의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정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클레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클레이라고 세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예요. 자, 120여 개국과 2,500여 개의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이게 지금 이클레이 말미 약속과 전략 비전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여기에 속해 있는 도시는 다 해야 돼요. 그게 뭐다? 4가지 약속, 5가지 도시 비전이 있어요. 4가지 약속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속 가능한 도시 지역 모델을 구축하고 확장한다. 두 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자신의 통치 전략으로 삼는다. 도시 발전 전략으로 삼는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청주시 지속 가능 발전을 한다고 하면 비전은 이렇게 갖는 거예요. 어디나 통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저탄소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 두 번째, 자원순환 도시를 만드는 거. 세 번째, 자연 기반의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예요. 이거 설명 다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지금 못 가시니까 좌우 약속해 주세요. 책을 드세요. 이거 비싼 책이에요. 지금 우리 그 지속협에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각각의 비전들이 SDG 17개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한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저탄소 도시에 들어가는 목표들, 그다음에 자원순환 도시에 들어가는 목표들, 회복력 있는 도시에 들어가는 목표들,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에 들어가는 목표, 자연개발의 도시에 들어가는 목표들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비전을 만들어 나가면 2050 탄소 중립도 가능하다는 거고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적 관리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객관 됐어요. 그것도 몰라요. 인간이 하는 일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측 불가능해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볼게요. 자, 이것도 지난번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림 보시는 게 있잖아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레포트예요. 지속 가능 발전 레포트인데 매년 나와. 그래서 2023이야. 2023인데 원래는 이게 6월 달에 나와야 돼요. 6월 초에. 그런데 왜 그랬냐면 마크롱이라는 프랑스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 시점에 한번 만들자라고 해서 조금 늦게 나왔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보고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지속가능 우리나라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들의 SDG 1번부터 10번까지 현황이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잘 안 됐고 이런 게 다 도표로 데이터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결과는 어땠는가? 뭘 다루겠죠? SDG 목표를 달성했는가? 못했는가? 못했다라면 이유가 뭘까? 또 달성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도시가 잘했어? 어느 나라가. 그 나라가 잘했던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들이 이거를 뽑아내는 거야. 다른 나라도 한번 이걸 참고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번역한 거예요. 보고서를 점점 안 됐어.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느 나라 사람들 랭킹도 매겨요. 알려주세요. 랭킹을 매기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느 지역이죠? 유럽인데 어느 유럽? 북유럽이 대부분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국가라고 하죠. 주로 이런 나라가 잘하고 있다. 그걸 보면 되고요. 아시아에서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요? 일본. 우리 교수님들 어디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그랬으면 좋겠는데 싱가포르이 아닙니다. 제일 잘하는 것은 하는지 마세요. 일본이 일본이 제일 잘 나갔을 때가 몇 등인지 아세요? 11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영향이 좀 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몇 위다? 21위예요. 대한민국은 몇 등일까요? 22? G20 국가니까? 50이? 그것까지는 안 돼요. 저력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31위예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은요, 아시아권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어요. 중국은 되게 저평가돼요. 저평가돼서 56위예요. 사실은 중국도 저평가할 수 없는 게 국가 차원에서의 SDG는 한국보다 훨씬 잘해요. 한국 잘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뭐가 문제다? 공산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자발성이 별로 없어요. 그걸 누가 한다? 그래서 거기는 국가가 하고 지방정부가 하는데 그 빈 공간, 우리는 그래도 지도격이 하잖아요. 시민단체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되니까 뭐가 하냐면 대학이에요. 대학. 그래서 대학에 가면은 지속가능 발전 들어가고 센터가 들어가요. 거기에 중간에 뭐 이름 들어가. 지속가능 발전 건강센터, 지속가능 발전 뭐 무슨 센터에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처럼 그냥 센터가 아니라 뭐가 대학원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서 주로 연구, 정책, 개발, 교육 이런 것들이 진행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집에 책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엔날 자료집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돼요. 책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별도로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첫날 얘기했어요. ESG 경영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SDG보다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ESG예요. 우리 VNR이라고 해서 자발적 국가 보호하고 뭐 평가받고 하지만 이걸 목표를 달성 안 했다고 해서 뒤지게 맞지는 않아요. 벌금을 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ESG 경영은 안 하면은 죽어요. 이제 죽게 돼 있어요. 왜?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은 거의 강제라고 해야 돼요. 제도성이라는 게 엄청 높아요. 이거는요.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 얘기했어요. 어쩌면 이것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제국이 보호무역 장치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린 제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나라 못 따라오게 하는 거지. 이렇게도 비판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ESG 경영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죠. 그게 뭐냐면 가치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그 전에 약했던 부분들,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좀 더 확산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해야 되고 직원에게 투자해야 되고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해줘야 되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해야 되고 투자자들, 주주들을 어떻게 한다?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기여하는데 이 ESG 경영이 바로 SDG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걸 한번 보시는 게 ESG가 있어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SDG 17개 목표가 있는 거예요. ESG와 SDG 관계는 상호 보충적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한 SDG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는 기업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확장시켰어요. 어떻게 됐다?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21일 날이에요. 21일 날 뭐 한다? 청주대학교에서 뭐 하죠? 기억나시나요? ESG, 대학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해요. 대학도 이제 ESG로 평가를 받아요. 그 ESG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학조차도 지금 하게 되고 지방정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SDG를 이해하시려면 UN 글로벌 컴팩트를 보셔야 되는 ESG도 마찬가지고 4가지 큰 항목이 있어요. 뭐죠? 인권, 노동, 뭐가 있죠? 환경,
그다음에 반부패입니다. 이 내용들이 SDG 연립국기 목표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우리가 ESG 경영 관련해서 다룰 때 더 깊이 얘기할 겁니다. 대학평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일본 대학은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총장님이 SDG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대학과 홈페이지에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너무 지금 이제 넘어갈 일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한도종님. 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 왜 아셔야 되냐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된 지 작년 7월 5일날 공개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아셔야만 대응이 가능한 지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자료집을 드렸으니까 달라진 주요 제도라든지 달라진 법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대학 이게 SDG를 수용했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청주시 기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ESD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하지만 한 15분 정도 압축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러면 잠깐 우리 그 이승희 박사님 시간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